우리가 판례 공부를 시작하면서 통치행위, 그 행정에 관한 파트에서 통치행위 다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에 들어서서 법치행정 다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성문법원하고 불문법원 일반론까지 다뤘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데, 신뢰보호 원칙하고 자기구속 원칙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게 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신뢰보호 원칙이 가장 중요하면서 또 방대하죠, 굉장히 요건이. 그래서 이론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하지만 이 판례 문장과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포섭의 원리가 첫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 포섭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게 일반 법원칙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고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갈 거예요. 설명할 게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판례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평등원칙이죠. 54페이지. 이 평등원칙에 관해서는 그 헌법에서도 중시하고 있어요. 헌재 결정이 가장 많은 게 과잉금지 원칙이고, 그 다음 평등원칙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로서는 다행인데, 그래서 출제빈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인정사례 15개, 부정사례가 좀 많은데 논거가 있고 유형화된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행이긴 하죠. 자, 일단 54페이지 보면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 용어를 익히면 되죠.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이거 합리적 차별, 그 자의의 배제, 그런 용어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고, 두 번째 보면 법령을 적용할 때만이 아니라 입법할 때도 적용된다라는 거, 이런 거 조금 음미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판례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란, 이게 이제 상대적 평등의 핵심적인 표지인데, 그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다. 이 자의의 배제, 이게 이제 상대적 평등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면 되는 거고, 심사 기준인데 엄격한 심사 척도, 이게 비례 심사거든요. 완화된 심사 척도, 이게 자의의 심사, 합리적 사유가 있냐 없냐, 이건데 이거 보충 자료로 조금 보고 이해하는 게 쉬워요. 보충 자료 10페이지 보면 그 자의성 심사 기준인데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 취급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차별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데, 이게 두 개의 비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 이거는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 규정과 당해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헌재 결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 사법시험도 그렇고 지금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이게 관련된 저 본질적으로 비교 집단이 동일한가 아닌가에 관한 구체적 사례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저 논점을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별이 있냐, 없다면 뭐 끝나는 거고, 차별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자의적인 거로 볼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자의성인데, 자, 완화된 심사 척도는 자의의 금지, 요거 갖고 심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달리다라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바로 위헌이지만, 달리다라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합헌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엄격한 심사 척도는 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위헌이 되는 건 똑같은데, 합리적 사유가 있더라도 바로 합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달리다라 합리적 사유가 있더라도 그 달리 다루는 차별의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 이러니까 비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원칙에 적합한 정도의 차별이면 비로소 합헌이 되는 거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반하면 위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고 완화된 심사 척도가 적용되는지, 이거 보충 자료를 보고 포섭을 한번 거쳐볼까요? 자, 교과서 55페이지. 자, 이 판단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면 이제 포섭에서 결론은 나오니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데, 좀 이따 포섭이 될 건데, 근로 영역에서 여성 차별 금지는 일반적인 평등 조항이 11조와 별개로 36조 사항인가, 거기서 별도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 여기에 군가산점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무단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두 가지에 다 포섭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돼야 된다. 이거 헌법에서 출제가 꽤 많이 되는 거예요. 행정법도 배제할 수가 없고. 자,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 유무를 심사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까 이거에 그치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바로 합헌했잖아요. 근데 그치지 아니하고 추가적 심사, 즉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띄어쓰기가 또 안 되네.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의미하고, 완화된 심사척도, 즉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 심사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 차이나 입법 목적, 차별 목적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이 작업이 헌법에는 중시된다 그랬죠.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 즉 비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어요. 자, 저거하고 이제 포섭 그 괄호 1번 먼저 볼까요? 밑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가산점 제도의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이게 이제 57에 더 구체적인 포섭이 나올 거고, 여기는 32조 3, 36조가 아니라 32조였구나.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게 특별히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 첫 번째 기준 충족됐죠. 또 다음 줄 보면 공무단인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 이러니까 엄격한 심사척도라는 결론 나오죠. 자, 그럼 57로 가면은 맨 밑에 5번 판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가산점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일단은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고 봤죠. 그럼 비례성을 유지하느냐에 관한 게 이제 이게 55하고 연결되는 건데, 세 번째 줄,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요런 게 이제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이런 영역들이 헌법에서는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도 저촉되므로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자, 비례심사니까 적합성조차 상실했다. 밑으로 세 번째 줄 가면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으로써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배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다음 줄 보면 차별 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함으로 가산점 제도는 차별 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 다 걸렸죠. 근데 저거하고 또 비교할 게 58페이지면 7번 판례가 있거든요. 그 국가 유공자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그 군가산점과 관련된 거하고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데, 자, 일단 여기 보면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반대 의견하고 명시적 헌법 근거인데, 자, 이게 중간 방점을 찍어놨죠. 국가유공자, 이거 뭐예요? 국가유공자 본인,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상위 군경,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 그래서 여기 유가족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본인이 아니라, 본인은 지금도 가산점 인정되죠. 근데 유가족은 이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지, 그 반대 의견은 제가 볼 때 바보 같은데, 상위 군경의 유가족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해서 유가족까지도 직접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유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야 유가족이지, 상위 군경은 다친 건데 다친 군경의 유가족이라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의 유가족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끊고 상위 군경 끊고 여기 본인, 그 다음에 유가족은 전몰 군경의 유가족에 한한다. 이게 바로
다수의 해석이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유가족의 개념에 맞잖아요. 그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군가산점하고 결정적 차이가 이겁니다. 군가산점은 합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걸 위반했기 때문에 합헌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제가 근무했던 국방부 참 한심한 집단인데 거기 선거 때마다 이대남들 표 얻으려고 들고 나오는데 참 이대남들 불쌍해요. 그 배신당하는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선거 때마다 써먹는 거죠. 절대 놀아나면 안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차별하지 말라는 걸 차별하는 문제고 여기는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지나치지만 않으면 합헌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산점이 지금도 뜨거운 감자인데 군가산점하고 이거는 전혀 가산점이라는 거 외에는 전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걸 위반한 거하고 오히려 우대하라고 한 걸 지나치게 우대해서 문제가 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참고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 피해의식을 말하는데 옛날에 고시에 군 가산점 없었습니다. 그 7급보다 고시가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시험이 아닌데 군복무 마치고 나서 가산점 없이 고시 합격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군대 가기 전에 합격한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면서 일정한 희생이 따르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떨어진다. 그럼 고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보다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운 고시는 군가산점 없이도 붙는데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위로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국방부 근무하고 군복무할 때 이거는 그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 쓸데없는 노동시간을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각 자격증 관련되는 이 교육기관하고 국방 예산으로 이걸 그 수강권을 확보해가지고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위헌적인 방식으로 돈을 안 들이고 가산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대남 특히 위로를 주장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지 합헌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차별하지 말라는 영역을 차별한 거하고 이거는 우대하도록 아예 헌법이 우대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라는 이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란 말이에요.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 헌법상 공정경제의 원리와 기회견된 원칙을 훼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 밑에 보면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 목적과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그래서 얘도 엄격한 심사척도 비례 원칙에 의해 위헌이 되긴 했지만 얘는 5%로 낮춘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포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55페이지로 돌아오면은 단계적 제도 개선과 헌법상 평등 원칙 이것도 60페이지하고 포섭이 연결되는데 두 번째 쪽은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람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죠. 이런 게 이제 공시지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거. 중학교 의무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시에 안 하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달리 한다는 얘기. 어느 지역, 어느 대상은 먼저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나중에 주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달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 피수용 토지를 둔 토지 소유자로부터만
환수한다는 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옛날에 그 병아리 감별사하고 뭐 토지평가사 이걸 감정평가사로 통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뭐 몇십만 명씩 합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을 동시에 실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는데 합리적 사유가 있다라는 거고. 자, 60페이지 갔다 와볼까? 60페이지. 자, 그 4번 큰 번호 4번 이거는 요지를 안 해놨거든요. 중학교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 이것도 순차적 실시잖아요.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 규정 55. 가만있어, 55인데 헌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는데 행정법에는 출제가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뺀 것 같은데 행정입법에 거기 혹시 했는지 한번 잠깐 보고 와야겠네. 그건 직접 관련되지는 않아. 중학교 의무교육이 250일에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관련되니까 그게 60페이지 그거하고 250일에 동그라미 니은 있죠 밑에 쪽 중학교 의무교육 이게 250이라고 250이라네 60하고 연결되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게 예상될 때는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된다. 여기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의 수익적 성격, 이게 수익적인 것도 완화되는 건데 규율 대상의 복잡 다양성, 그러니까 규율 대상이 전국의 중학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꺼번에 동시에 실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잖아요. 이게 60페이지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은 되네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56페이지 보면 거의 독해가 돼요. 함께 화투 놀이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달리다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건데 3명은 견책 꾸짖고 말았어요. 파면행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이 경징계거든요. 그 7급 수험생 강론에서 그것도 외워야 돼요. 중징계 4가지, 경징계, 그 감봉 견책 2가지도 외워놔야 되는데 한 명만 파면 누가 봐도 달리다를 아무런 이유가 없죠. 사회단체 등록 신청에 형상 요건 물비가 없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등록 단체가 있다고 반려하는 건 달리다를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선등록 단체가 있든 없든 요건 충족된 거 똑같은데. 그 다음에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이게 서울대학교 사건인가 다른 국립대학인데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 점수 무려 20%. 자, 우리가 비례심사 봤잖아. 20%?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타당한 합리적 사유가 있더라도. 왜냐면 외교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외국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외국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 그 입학시험 준비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20% 미치지 않고서야. 그 다음에 영업허가 관련된 공무원들 기한 담당자는 불문에 붙였고 기한 담당자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얘가 담당자니까. 근데 담당과장은 견책, 국장은 경고. 웃긴 거 아니에요? 근데 담당 계장에게만 감봉. 아니 지휘 책임을 보면 똑같이 뭐라도 왜 또 계장은 얘만 감봉이에요? 그 다음에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시유취득을 부인하는 거. 이건 그 잡종재산은 사법관계라는 걸 중시한다 그랬죠. 현재는 대법원은 실질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5급 이상 공무원인지 기관의 대표나 임원인지 이거 사회적 신분에 관한 거는 헌법 11조에 명적 규정이 있는 거. 이거에 따라 처벌하지 말도록 했는데 차등부 가면 당연히 위헌이 되는 거고. 군가산점 이거는 뭐 아까 뭐 다 포석까지 봤죠. 그다음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 처분 대상자를 선정하면 면직은 지금 그냥 쫓아내는 건데
징계는 아닙니다. 정원 초과됐거나 이럴 때 하는 거라. 면직 처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정퇴 이상 학력 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 비율 상당히 인을 선정한 건 평등원칙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학력 갖고 차별했기 때문에 학력 사이가 아니에요. 다만 취소 사이다. 왜 그러냐? 시험이 중학교 졸업 수준의 그 난도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갖다가 학력별 집단별로 안 나누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딱한 사정을 구제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기이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거 요지 나올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다른 자격증은 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데 약사만 못하게 하는 거 관리자를 이유가 없죠.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정당 공천이 아니라 표방까지도 못하게 했어요. 나 어느 정당 당원이다 이런 것도 표방을 못하게 했어요. 완전 엽기적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잖아요. 그래서 입후보할 때 다른 공무원은 60일, 2달인데 무려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10% 이건 포석까지 받고 개인택시 관련된 사건이 많은데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 등의 성실물을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이행할 걸 정하고 있는 고양시. 이거 참 여기 꼭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죠. 그 동일한 하나의 회사에 했냐 둘 이상의 회사에 했는지는 이건 본질적 차이가 아니죠. 본질적 차이는 성실 의무를 이행했다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14번 전기 공급시설과 달리 집단에너지 차별을 두는 건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전기도 에너지고 집단에너지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에너지라는 본질이 같죠. 그래서 아까 13번 같은 경우는 저거는 개인 택시 이거 관련된 저 사건은 택시회사 로비를 받았을 거예요. 저렇게 해놓으면 그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 5년 무사고를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저거는 뭐 석연치 않은 거예요. 15번도 논리적으로 웃겨요.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 기준이 이 부담금에 관한 게 강론에서 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제조업자는 합성수지 킬로그램당 종량제 양에 따라서 부과해요.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0.7% 종가제를 규정해요. 근데 일단 뭐가 이 폐기물 부담금은 목적이 뭐예요? 폐기물 쓰레기 배출을 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은 뭐예요? 양에 따라 부과해야 맞잖아요. 많은 양을 배출하면 많이 하고 양이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10억짜리 다이아 반지 해봐 한 요만한 거 그러면 폐기물 양으로 뭐 얼마 돼요? 근데 이걸 가격으로 매겨버리면 엄청나게 큰 걸 내야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종량제를 해야 될 걸 종가제로 한 자체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폐기물 부담금은 정책 목적 실현 부담금인 동시에 원인자 부담금이다. 이거 7급 수험생은 외워야 됩니다. 강론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논점이. 정책 목적과 부가 대상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제조업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상관관계는 종량제에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모두 행정청의 조사 확인에 응하여 합성수지 투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 뒤에 부분은 논리적으로 별 설득력이 없고 어쨌든 달리다 학력 사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1번 판례 보면은 그 3명은 견책, 1명만 파면 부산시 영도구청 이 당직 근무 시간 내에 했다면 평등원칙은 똑같겠지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근데 당직 근무 대기 중이었어요. 또 이거 보면 당직 근무 대기 중 25분간 어떻게 밤새 쳤다 이런 위반 정도가 심한데 경미하다는 거죠. 함께 시민가장실 당직실도 아니고 시민가장실 도박을 했다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근데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같은 놀이를 한 거예요. 징계사유에 해당하죠.
어쨌든 근데 이거는 그 품위유지 성실의무 위반 이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불과 대기 중에 그 당직 근무 시간도 아닌 대기 중에 25분간 심시풀이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란 거 그 달리다가 아무런 이유가 없죠. 특별히 서울대학교구만. 서울대학교도 참 똥통들 진짜 많아요. 뭐 더 볼 것도 없죠. 잡종대상이가 63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헌재는 사법관계라는 걸 강조해요. 국유잡종대상은 사경제적 거래 대상으로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법관계인데 달리 다를 이유가 없다. 시유제도의 정의에 있어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63에 가면 대법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63에 간 거 이 잡종대산 지금 이제 일반 대산인데 이게 그 지금 당장 행정용도로 안 쓴다 하더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이건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도 하고 나중에 행정재산으로 그냥 관공서 이전하고 뭐 혁신도시 만들고 지방분권 추진할 때도 공공기관을 건축할 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의 소유재산하고는 달리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63에 보면 맨 밑에 판례예요. 국유작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거 평등원칙 위반 위반이 아니다. 이 57인데 이 대법원은 잡종재산, 일반 재산의 실질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보면 뭐예요? 경제적 가치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다라는 거. 다음 줄 보면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재산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유지보호 및 운영의 적정이라는 공익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적 규율이 가능하다는 거.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보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게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 본문은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청원경찰에 가는 거 이게 하자 정도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자 정도가 나을 수 있다고 제가 옛날부터 예측했던 게 특수한 사안이. 그래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라고 평등원칙 위배 아역 하자가 일단 중대해요. 그러나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명백한 인식하에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판례는 이게 논고를 넣어버리면 양은 늘어나지만 이런 거 보면 왜 취소사이냐 당연무효가 아니냐 안 이어도 한 번만 보면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양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양이 많더라도 논거와 맥락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암기량은 오히려 반대가 돼요. 논거와 맥락이 없는 거는 100페이지 외우라도 그거 잘 안 이어져요. 근데 논거와 맥락이 있는 건 1000페이지를 외우라도 외울 게 실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여튼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이러면 한 번 보고 까먹을 수가 없어요. 배경이. 아름다운 동기가 어떻게 명백히 불법이냐? 이거는 뭐 금방 기억이 나잖아요. 자, 7번은 이미 봤죠. 8번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주석단 거 그대로예요.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빼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기출 됐기 때문에 그냥 기출 주석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뭐 에너지도 특별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핵심은 다 도표로 했죠.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가면 평등원칙 위반 부정사례 유형화되어 있죠. 국가가 망하면 이건 뭐 국민의 기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일제강점기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죠. 잡종재산은 이건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공무원을 공공단체 직원이나 국민보다 우대하는 것도 이게 공공단체 직원도 공법인이고 하긴 하지만 국가공무원 국가
전체를 위해 일하잖아요. 지방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하는데 그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점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공무원이 공사공단 직원보다 그 보수 수준이 당시에 열악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비과세 공무원만 비과세하고 그 조합 직원은 제외한 거. 그 다음에 전두환한테 혜택됐는데 공무원만 보상해주고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보상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전두환에 의해서 혜택됐는데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공무원만 보상해주고. 통근제에 대해 공무상제, 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인데 산재보험법에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서 그때도 뭐 신문에 떨서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출근길에 다친 경우는 개인이 병원비 안 내고 공무원 연금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방향이 같은 사람이 이제 카풀에서 가다가 사고 났는데 여기는 전액 개인 부담을 했는데 근데 당시 판례일 때 법이에요. 강론에 가면 지금 법이 바뀐 지가 좀 돼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공무원과 똑같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 운전면허 관련인데 이거 다 납득이 안 돼요.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 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래가지고 거부한 거. 이건 배경을 좀 이따 보충자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주시 사건이 2개나 나오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은 전국 공통이에요. 근데 해당 지역 운수업체가 해당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에서만 이거 인정한 거, 청주시. 이것도 어때요? 개인 택시 하려면 그 지역의 도로 사정, 교통 사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운수업체 이거하고 다른 지역하고 달리다를 합리적 사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청주시 소재, 동그라미 4번 먼저 보면 그 청주시 소재 버스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자에 대해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거에 따라 이건 본점이 청주시가 아니라 화성시에 본점을 둔 거니까 그러면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버스회사 그러면 청주 내 운전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달리다는 거 합리적 사유가 있다. 그 3번은 구리시 사건인데 이것도 납득이 안 하고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 경력보다 택시 운전 경력을 다수 우대하는 거. 여기도 꼭새가 안 돼 있네. 자, 이것도 상식이죠. 그 가장 징표로 중요한 게 뭐예요? 동종 차량의 운전 경험이죠. 그 버스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는 운전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또 유형화돼서 다 독해가 가능해요. 그 중학교 의무교육 미리 받고, 그다음 65세대 주택건설사업인데 이거는 진입도로예요. 이 백구하고 비교할 건데 얘는 진입도로예요. 그러니까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도로니까 아예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은 논란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설치의 기부 체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료 표시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부지 일부 기부 체납, 이걸 조건으로 붙인 거는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 부당결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아니 진입도로가 없는데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는 거는 돈 들여 공사해가지고 이거 소유권을 넘기니까 침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면 아니 통행 진입도로가 없는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어떤 아파트를 보러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가는데 여기서 호흡을편에 갑자기 내리래요. 뭐 다 온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한 4km 걸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이게 아파트에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오, 그래요? 그만 갑시다. 이게 거래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피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침해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이 또 크기 때문에. 그 10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비교할 거 109페이지 가보면 109페이지 부당결부금지 위반이 아주 유명한 건데 맨 밑에 판례 보면 아까 진입도로는 그 주택가
필수적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 이게 60페이지하고 B가 핵심 표지예요. 핵심 표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해놨을까 모르겠네. 부관 쪽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반포 거기에도 저보다 반포 사건이 더 잘 나와 있는데, 이거 갑자기 찾으려니까 반포 이건 어디다 하는가 못 찾겠고, 그게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게 60회자 관련된 게 403을 봐도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과연 순수한 기부차 나간다 무조건 손해만 되는 거냐? 자, 403에 가면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형질 변경 허가 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기부차나 부과하는 게 이게 60과 관계되죠. 자, 일단 그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사건 침해의 면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봐요. 토지 용질 변경으로 인해 당해 토지 이용 가치가 증진되고, 그죠? 공공시설이 당해 토지의 편익에도 이바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만 부담 내용이 주변 토지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평등원칙, 기부 체납의 대상이 된 공공시설의 규모가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정의 적정 규모를 초과했거나, 이건 비례원칙. 또 형질 변경 공사 착수 전에 전체 토지 가격에 그 공사비를 합산한 가격이 공사 완료 후에 기부 체납 부분을 제한 나머지 토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이건 이제 비례원칙. 이럴 때 위반이 된다는 거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복된 거죠. 97년 314. 그게 60페이지 그 도표로만 있는 게, 그 403에 그 밑에 비례원칙 위반 부정사례 있죠. 요것도 60하고 60에 도표로만 있는 건데, 여기 뭐 이렇다는 논거는 없죠. 자, 403하고 연결되는 거죠. 403. 그래서 이게 판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계속 깔고 보면 외울 게 없잖아요. 너무 심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다. 일단 소유권 그 뺏긴 강제로 기부하니까 침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 동부 이천동에 거기도 그 오세훈 시장 그 일기 때 그때 40 몇 층까지 올려주고 대신에 한강공원 쪽으로 나가는 그 통로를 확보하고 한강공원을 개발해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해가지고 기부 체납하라 그래가지고 주민들 간의 찬반 양론이 높았는데 투표 결과 가결됐거든요. 왜? 그 공사비가 뭐 꽤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한강공원이 결국 누가 더 주로 이용하겠어요? 부산에서 한강공원 이용하려고 뭐 KTX 타고 올라온 사람이 더 많겠어요? 그 동네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마치 우리 집 정원인 것처럼, 우리 집의 공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그 평균적인 용적률보다 더 2배 이상 해가지고 그 차액 갖고 사업비를 줄이는 이익은 또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손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반포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네. 거기에 언더패스 그게 오히려 그 편익 가치와 재산 가치를 높인다는 게 잘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돌아옵시다. 60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일반직 직원의 정년 50%. 요거는 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도시계 구역 내 농지와 기타 시골에 있는 농지하고 도시의 농지하고 이거 어때요? 이거 땅값이 똑같겠어요? 개발 가능성이 다르죠. 다르다는 합력 사이가 있죠.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자인데 주류, 청량음료 제조업자, 얘와 달리 먹는 샘물, 이게 바로 생수의 법률 용어예요. 얘만 수질 개선 부담금 부과하는 거. 우리가 속담에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술을 물 마시듯 한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술을 더 많이 마셔요, 물을 더 많이 마셔요. 물을 더 많이 마시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과 고갈, 그 다음에 지하수 찾기 위해 그 구멍을 뚫어야 되는 과정에 그런 오염 문제, 위험성이 당연히 더 크죠. 저게 먹는 샘물에 가는 게 다른 데 판례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터키탕 업소에 이성 입욕 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게 웃긴 거가 뭐냐면 이성 입욕 보조자가 법률 용어인데 그 옛날에 때밀이라고, 때밀이, 목욕탕 때밀이. 근데 어감이 안 좋으니까 입욕 보조자, 목욕하는 거를 보조한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그 용어가 관리사라는, 목욕 관리사로 명칭이 다르죠. 영등포역 근처에 그 목욕 관리사 그 협회 사무실이 있던데 아주 굉장한 자부심이죠. 근데 이거 왜 하필 이성이 보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남자 목욕탕에만 있어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 때밀이는 없는데 남자 목욕탕에 여자 때밀이를 2개 한 건데 때만 밀어주도록 보조하도록 했는데 매매층으로 악용됐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붙이게 그 기존의 종전의 규정에 허가를 받은 터키탕 업소는 2년간 입욕보자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규로 하는 사람은 둘 수 없도록. 그럼 기존 업자는 이미 몇십억의 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몇십억에서 100억대 엄청난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매매층 성매매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기간은 주기에서 달리다를 사이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전의 정, 이거 보충자료 개념했는데 뉘우치고 반성하느냐 아니냐. 뉘우치고 반성하는 걸 개전의 정이라 그래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놈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거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법률사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부만 허용하는 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법무사는 소장 작성과 제출, 직접 법원에 가서 변론하는 건 허용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제한되는 거는 일단 시험 과목부터 연수 과정, 이런 모든 걸 볼 때 포괄적 법률 사무를 수행하기에는 시험 과목도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외 법관은 63세. 그래서 이거는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더 그 전문성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을 그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유소와 LP, 이건 가스, 주유소는 액체하고 기체, 가스하고 어떤 게 폭발의 힘이 더 커요? 당연히 가스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먹는 샘물이 그 아까 8번에도 나왔죠. 수입 판매업체에 대한 수질 개선 부담금 부과인데, 자, 결국은 수돗물 우선 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거. 달리 다를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의원은 합의제잖아요. 합의제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에 해당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장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근데 지방자치단체 장은 독임제잖아요. 한 명이 장기 집권하는 거, 피해가. 독재는 대통령이 독재자로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독재한다는 얘기는 세계 고금동서에 들어본 바가 있어요? 없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잠수기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서에 가는 건데, 이거는 충남에 더 많은 걸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건 현재 당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이게 핵심적인 표지였어요. 뭐냐면 충남이 바닷가 면적이 가장 넓은데 이 어업 허가 건수가 가장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충남에 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배경이. 그 다음에 과락제도를 정의하고 아니 40점도 못 맞는 놈하고 그 이상하고 달리 다른 거고 설정으로 납득 가능하죠. 그러니까 누범과 상습법인데 이것도 개념 보충 자리에 해놨어요. 누범 가중 상습범 가중 개념은 달라요. 그 누범은 3년 이내에 이제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건데 얘는 상습적인 그 습벽이라는데 습관을 습벽이라는데 상습범은 범죄의 상습성에 중점을 둔 용어고 누범은 누적된 범죄. 그래서 그 개념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결국 어때요? 누범이나 상습범이나 범죄를 여러 가지 저지른 놈이거든요. 달리 다를 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영종도 주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대법원 논거는 아니 영종도 주민이 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하니까 평등한 지위반이 아니다 이런 논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논거는 잘못된 논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건 비교 집단이 뭐예요? 주민하고 주민이 아닌 자하고 간의 차별이 합리적이냐 이게 논점이라 대법원은 논거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 논점은 뭐냐? 아니 주민들은 그 영종도 이외의 직장을 갖거나 생업 기반이 있을 때 이 고속도로 통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여행 갈 때 지나가는 비주민하고 생계나 학업을 위해서 매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하고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설득력 있는 논건데 어쨌든 그다음 외국군에 소속되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 이게 미군 부대 소속이었거든요. 그 특수임무 수행자 북한 넘어가가지고 요인 암살 그 폭발 그 폭탄 설치 뭐 이런 거 근데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애국군까지 주면 좋은데 돈 때문에 국군에만 한정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논고 대법원에 제시한 거는 뭐 다른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미신고 집회 주최자를 시위 주최자 동등하게 처벌하는 이 집회는 정지한 거고 시위는 이동하는 집회죠. 단지 그 차이지 반드시 시위가 집회보다 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100만이 모여 집회한다. 시위는 안 하지만 100만이 모인 집회하고 3명이 그 이동하면서 구호 외치는 시위하고 어떤 게 더 위험 소지가 더 커요? 100만이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집회가 시위보다 덜 위험하다고만 반드시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그다음 원주 혁신도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재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혁신도시 유치한 거기만 한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복수 부정공 가산점은 그 특혜지고 이거는 영구히 주면 안 돼요. 이런 논점은 헌법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한시적이어야 되지 오히려 영구적으로 주면 이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준을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해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 이거 이미 제한된 경우니까 얘는 이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다 세금을 중과세 때려버리면 안 되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장애를 가진 사람에서 장애 발생 사유가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이걸 달리한 근데 장애가 없냐 있냐는 본질적 차이. 근데 장애가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냐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장애냐 이거는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본 거죠. 의료법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해서는 허가제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건 병원과 의원과의 차이만 알면 이것도 납득 가능해요. 병원은 규모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의원은 그 병상이 없이 외래환자라 그러죠. 외래환자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의료사고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이게 병원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달리 다를 차이가 있다. 자, 1번 판례의 배경은 보충자료를 봐야 돼요. 자, 보충자료 10페이지 보면 특허는 특별언어가 줄임말이거든요. 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히 보호를 해요. 허가업자하고 달리. 이 판례의 배경이 운수사업면은 독점이 안 되잖아요.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지금 화물연대에서 파업 중인데 저는
화물연대 그 안전운임 종목 확대와 그다음 한시적인 걸 영구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화물 그 차 운전의 안전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진짜 저도 여행 좋아하고 역동적인 여행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지나가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래가지고 총알같이 화물차 추월해가지고 바로 그냥 앞으로 가야지 뒤에 따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화물차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졸음운전으로 내 차를 그냥 갖다가 밀어가지고 박아버릴지 몰라요. 이게 왜 그 무리한 과정이니까 제동이 잘 안 되죠. 공주거리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무게가 무거우면. 또 왜 이렇게 16시간씩이나 운전하고 그 심야 운전하니까 이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까지도 침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위험한 줄 알면서 과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리하게 졸음운전까지 하게 되느냐? 단가가 너무 낮단 말이에요. 단가가 이 아무래도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낮은 단가 때문에 무리하게 실어야 그나마 체제 생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로하지 않아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안전운임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화물연대 그 운송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독재 정권 때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 개시명령, 이거 저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영업자라고 하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특수 고용 노동자라 그러죠. 그 필요할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다 이래가지고 필요할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지랄하다가 또 이때 강제 업무 개시 명령, 이때는 또 근로자성 이걸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파렴치한 겁니다. 이 정권이 하나만 택하란 말이에요. 노동자로 인정하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던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자영업자에게 업무 개시, 이 강제 노역을 갖다가 발동하는, 이거는 국제 규범에도 위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자행하고 있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 국민을 점점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화물연대 적으로 만들죠. 노동자가 지금 그 인구의 30 몇 프로에 40% 가까운데 이걸 다 적으로 만들고, 과연 이 정권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2대남 20대 3대 지금 윤석열 지지율 8% 10%까지 떨어졌어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60대 이상만 지금 그 긍정 평가율이 높죠. 이 사람들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수행하고 누구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데 이러고 과연 국가가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익사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독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급 조절 방식이에요. 이건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어업면허, 이거는 독점적인 게 어업면허. 어업면허는 간척사업이라네. 어업면허는 이제 양식업. 그 동일한 바다에 한 사람이나 5,000개 이외에 중복해서 안 돼요. 도로조명호가 이거 가판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위치에 2층짜리 가판 봤어요? 떡볶이 2층 떡볶이집 봤어요? 가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광업포가 이제 지하자원 채취하는 건데, 이거 동일한 광산 광고 하나밖에 없다. 이게 다 배경 지식이에요. 나중에 판례 독해할 때 배경.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간척 사업하는 건데, 배타적 독점적이고, 나머지 세금 혜택 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과잉이 돼서는 어때 타산에 안 맞아가지고 다 관둬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한 경우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변경해서
바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매년 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개인 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이게 바로 수급 조절 방식 그 얘기죠. 야, 평동 직구도 양이 꽤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청주시 사건 개인 택시 두 번째 질문. 지역 실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에서 장기간 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다음 줄 보면 개인 택시 면허 발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교통수급 상황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동종차종 구리시 사건. 그 징표로 가장 중요한 게 동종차량 운전 경험. 이거 도표 갖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직 직원은 58세, 전화교원 직렬만은 53세. 근데 이거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도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신입이 들어오지 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세대 교체 문제도 심각했고, 이러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여기 신규 채용하지 못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막내가 막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또 현재 정년에 대한 교환 직렬 직원들의 의견도 동의를 했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거는 뭐 세 번째 핵심 나오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 고용내 농지. 이건 어떻게 곧 개발될 걸 기대 시골에 있는 농지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 먹는 샘물, 그 세 번째 핵심이 나오죠. 먹는 샘물의 이용이 일반화될 경우 먹는 샘물용 지하수 개발 및 취수가 기하급수로 증가되어 그만큼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오염에 우려가 높아진다. 저 아까 주석 달 걸 그랬나? 지금 말로 떠들었는데 주석 달면 간단하게 양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양 많은 게 부담 아니라는 건 이제 느꼈죠. 제가 강의를 풀어주는 것도 있고 핵심을 주석으로 또 정리하는 것도 있고 계전의 적은 개념만 알면 되죠. 그 주유소와 가스, 그래서 주유소와 LP 가스 충전소는 위험물 저장 시설이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지만 알다시피 LP 가스는 석유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스는 상온상압에서 쉽게 기화되고 액화로 이렇게 돼도 쉽게 기화가 되고 가스니 인화점이 낮으면 공기보다 누출되어도 쉽게 확인되지 않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근데 밑에 보면 또 석유에 비해 화재 폭발 위험성이 훨씬 커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이 가스 충전소 설치 금지는 불가피하다. 뭐 한 번 보면 더 볼 이유가 없죠. 요건 미리 봤던 판례고. 그 다음에 영종도 이거 농구가 신통치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지원. 저렇게 가는 것보다는 왜 주민과 비주민을 차별하는 애가 논점인데 저건 뚱딴지 같은 정보고 주민하고 비주민은 일상적으로 생겨 관계되느냐 아니냐라는 그 도로와의 밀접한 그 연계성이 다르잖아요. 집회와 시위도 나오죠. 세 번째로 5개 집회가 시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특히 수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모인 대규모 집회의 경우는 질서 유지 어려움으로 인해 그런 우려가 더 커진다. 뭐 상식적이잖아요. 원주 혁신 도시도 그 농고는 주석에도 봤지만 신통치 않아요. 이런 거는 두 번째 볼 때 안 봐도 되죠. 그럼 양이 팍 줄어버리죠. 이미 장애를 가진 거 이것도 핵심적인 봤죠. 장애가 있냐 없냐가 본질적인 거지 원인이 본질적인 건 아니다. 그다음 14번 정오표에 해놨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이 진짜가 빠졌죠. 그래서 여기는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는 이용 상황에 비추어 사업내지 경비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다 보유에 우려가 없는 한도 내 토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 별도로 합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때요? 불합리를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보완을 하기 위한 동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청주시 사건인데 여기도 장기적 근속 유도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과 의원인데 이거 아까 말했던 거 그 주요 개념에
보충자료 9페이지 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불리고서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 이걸 뭐 외래 환자에 입원 환자를 안 다루는 이런 거고 병원급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규모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다를 사례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배경적인 개념만 알면 아주 쉬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원칙과 관계된 건데 평등원칙이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면 그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중에 행정규칙과 관련된 거를 특히 자기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등원칙의 행정법적 표현이다. 왜 행정규칙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인정되는 거는 인정하는 건 다설 대법원 헌재 똑같아요. 초기에는 간접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의미가 별로 없고 266에 준법규성 인정한 게 요건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명시로 인정한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간접적인 거 특정 안 되지만 명시로 인정한 거 나오죠. 자, 네 번째 줄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이게 바로 재량 준칙이죠. 이게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도 설례 필요 소리죠. 근데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왜냐면 헌재 결정이 더 주석을 달아놨어요.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헌재 결정. 근데 대법원이나 헌재나 학설은 평등원칙 단일 조항의 근거를 두는데 신뢰보호 원칙까지 꼽사리 끼는 게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구속은 장래 문제예요. 신뢰보호는 과거에 이미 형성된 거고 이건 논리적으로 대법원 헌재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형성된 걸 보호하는 게 신뢰보호고 평등 자기구속은 장래 의사결정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법규가 아니죠.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게 법령 보충 규칙이죠. 행정규칙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재량 준칙이죠.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행정선례 중에도 관행까지 요구하는 엄격한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이론적 근거 예언화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대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바. 이게 그 자체는 비법규인데 이렇게 평등원칙, 그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면 자기구속은 헌법적 효력이니까 대적 구속력 당연히 갖죠. 이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본문에 보면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일단 뭐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시상 요청에 따라 요런 일정 면적 이상의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위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침이라는 행정규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구속과 관련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가면 이거 이미 봤죠? 위법한 거에 관한 거, 이거 장래 불법을 똑같이 저질러달라 법치국가 부인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배계하고 비교했지만 신뢰보호는 이미 과거에 형성된 거니까 장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구속 원칙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과잉금지 원칙 이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